안녕하세요. 이번 회에는 개화당의 젊은 인재들이 개화의식을 가지도록 이끌어준 스승들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선 회에서 언급했던 오경석이 중국에서 보고 와서 전한 서양 문명의 실체를 전수받는 과정, 바로 그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김옥균이 이끈 개화당은 1870년 전후에 박규수, 유홍기는 유대치로 더 잘 알려져 있던 인물입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개화사상을 공부하던 젊은이들로부터 태동되었습니다. 이들은 박규수, 유홍기, 그리고 오경석으로부터 개화사상을 전수받았습니다. 오경석은 역관으로서 중국을 13차례 방문하면서 중국의 변화를 직접 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느끼고 접했던 정보와 자료들을 친구인 유홍기에게 전했고, 유홍기는 젊은 인재들에게 세계의 변화를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박규수와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화당의 스승인 이들이 어떻게 개화의 필요성 그리고 그 사상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런 점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9세기 후반 조선 개화 사상의 비조로 꼽히는 오경석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경석은 역관이었습니다. 조선인 중에서 그처럼 청나라에 다녀온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신으로, 수행원으로, 역관으로 중국을 다녀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위치를 고민해 온 흔적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중국에서 본 서구의 발전과 중국의 고통을 보고 배우려는 노력을 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오경석이 역사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오경석을 언급하기 전에 북경에서 중국의 변화와 서양을 본 조선인들이 어찌해서 어떠한 영감도 얻지 못했는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마도 뿌리 깊은 주자학의 늪에 빠져서 아무도 그 늪을 벗어나는 꿈을 꾼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반은 양반대로 주자학의 따뜻한 계급 사회를 누릴 수 있었고, 양반의 그늘에서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수 있었던 수행원들은 그 늪의 바깥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을지라도 그 대처의 필요성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신분상의 제약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좋게 이해해 주려고 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자학의 세뇌에 물들은 조선인들은 전혀 진취적이거나 도전적인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봅니다. 기존 체제에 도전을 한 사람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들의 목적을 성취할 만큼 힘을 모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서유럽 사람들은 지구를 일주하는 항해를 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신대륙에서 그들의 운명을 시험할 기회를 찾았던 것과는 극과 극의 차이를 보입니다. 중국인들만 하더라도 19세기 중반에 동남아로 미주 대륙으로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간 중국인들은 1848년에 조선으로 치면 헌종, 철종 시기에 해당하는데 그 무렵에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골드러시에 이미 중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건너갔습니다. 1882년에는 미국 의회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법이 제정될 정도로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에 건너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853년에 페리 제독의 함대를 만나기 이전부터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유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구의 세력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는 서구를 배우기 위해서 물밀듯한 기세로 젊은이들을
유학시켜서 서구 문명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는 계급을 불문하고 주저하게 안경을 벗고 객관적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봅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 좌파들 역시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고착된 사상과는 다른 그런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그들 좌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도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희망하는 방향과는 다른 현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경석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주자학의 늪의 세계 바깥에 남과는 다르게 무엇인가 영감을 받고 그것을 알리려고 시도한 오경석을, 그래서 우리는 그의 특별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831년에 태어난 그는 어려서 한어와 서화를 공부할 만큼 평범한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실학자라고 하는 3명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평범한 조선인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박제가를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박제가의 실학과 시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서재에는 박제가의 글씨와 그림을 한 폭씩 그려놓고 그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박제가에 관해서도 한번 다루었으면 좋은데 다음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경석이 배운 또 다른 스승은 추사 김정희가 있습니다. 김정희의 금석학을 배웠고 김정희가 발견하고 판독한 비문을 그 자신이 현지에 답사하고 확인하고 수록하여 둔 저서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스승은 역관이기도 했던 이상적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금석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상적은 오경석이 직접 배운 스승입니다. 이로써 오경석의 학문적 배경을 요약해보면 박제가의 북학파 실학 그리고 김정희의 실사구시적 금석학으로서 모두 실학이 배경이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경석이 살던 그 시대 조선인 중에서 개화 성향의 인물들의 학문적 선배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김정희, 그 위로는 박제가, 박지원 등으로 이어지는 실학의 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경석은 만 15세의 어린 나이인 1846년에 역과에 합격을 해서 역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역관이 된 그는 1853년 4월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때 처음 북경을 방문해서 약 11개월 체류를 했습니다. 역관으로서 그는 중국을 모두 13차례 방문을 합니다. 중국에 체류하면서 중국의 동남지방으로부터 과거를 보러 수도 북경에 올라온 다수의 청년 선비들과 사귀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그 무렵에 천국의 자강운동인 양무파 개혁론자가 된 인물들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과 토론하면서 중국이 당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곧 조선에도 닥쳐올 위기가 될 것임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경석은 중국에서 서양 열강의 중국 침략을 엿볼 수 있었고 중국을 통해서 또 서양 문물을 직접 접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아편전쟁이 발발했을 때 특히 2차 아편전쟁 소식을 듣고 중국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조선에게도 그 어떤 영향이 올는지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국내 분위기에서 중국을 통해서 본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는 모습을 남다른 눈으로 보고 어떤 행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내에 있는 동지들에게 전해준 오경석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집권 수구 세력들이 서구의 변화에는 애써 눈과 귀를 열지 않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도 당시의 수구 세력이 보여준 그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집권 세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서유럽을 포함한 자유세계, 즉 현대 문명세계의 방식에 거꾸로 대항해서 중국과 북한식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바꾸어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경석은 중국에서 자신이 본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구한 자료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전래된 물품들도 국내로 반입을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자료들 중에는 중국의 동남방 출신 학자들이 서양 열강의 국정을 소개하고 또 해설하고 중국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해서 새로 간행한 신서들이 있습니다. 그 신서들을 북경에서 구입하고 연구하고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이 중에는 해국도지, 영환지략, 박물신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책들을 갖고 귀국한 오경석은 친구인 의사 유대치에게 주고 읽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로서 오경석이 가지고 온 서양 서적과 이들 지식을 그들이 느낀 바 이상으로 어떻게 국내에 더 널리 확산시키느냐에 관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866년에 병연양요가 발생하고 제너럴 시어먼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지나면서 오경석과 유홍기는 세계의 변화가 가까이 옴을 감지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친구는 서울 북촌의 영민한 양반 자제들 중에서 선발해서 오경석이 중국으로부터 구입해온 신서들과 그들의 개화사상을 교육해서 개화의 필요성을 나라에 퍼뜨려야 한다는 데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오경석은 박규수의 개화사상 형성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수는 1860년, 1872년 두 차례 사신으로 북경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을 하면서 국제정세의 흐름과 변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중국의 양무운동도 보고 귀국한 뒤에 조선의 개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박규수가 1869년 평안도 관찰사를 지내다가 한성 판윤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오경석과 유홍기는 그들의 의지를 박규수에게 전했고 이들 세 사람은 하나의 뜻으로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70년부터 박규수의 사랑방에 김옥균과 그 후에 개화당이 된 젊은이들을 모아서 개화에 관한 연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오경석이 중국을 왕래하면서 깨달은 개화의 필요성과 그 의지가 꼽힐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개화파 청년들의 양성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경석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는 교습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마무리된 이후에 중풍에 걸렸고 1879년 49세에 길지 않은 생애를 콜레라로 마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회에는 중국으로부터 개화 현실을 보고 개화 사상을 형성한 뒤에 젊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틀을 놓은 오경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